내가 평생 밥상만 차리는 줄 알았니? 추석 전날 새벽 한 여인이 기름 냄새 가득한 주방에서 홀로 서 있었다. 수십 년간 반복된 명절 준비에 지친 그녀의 손목은 아프게 욱신거렸고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를 당연한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다. 관절염으로 붓기 시작한 손가락들, 화상 자국으로 얼룩진 팔뚝, 그리고 끝없는 집안일로 굽어진 허리가 그녀의 희생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추석은 달랐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 것이다. 30명의 손님을 위한 음식 준비를 뒤로 한 채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강남의 한 건물이었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평범한 주부에서 건물주로의 변신, 그리고 오랫동안 계획해온 완벽한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주부였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가 얼마나 특별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실 거예요. 추석 전날 새벽 4시 저는 어김없이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어요. 찬바람이 스며드는 부엌에서 혼자 준비하는 명절 음식들. 손목이 아픈 건 이미 오래전부터였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죠. 관절염으로 붓기 시작한 손가락을 주물러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거실에서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처가 식구들 많이 와요. 3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괜찮죠? 괜찮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저는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말입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명절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곳을 검색하고 있더군요. 자기가 만들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요. 어머니,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아시잖아요. 제가 요리는 정말 못해서. 그래도 어머니 음식이 최고니까 다들 기대하고 오실 거예요. 건성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면서 하는 립서비스였죠.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일정표를 봤어요. 끝도 없는 메뉴들이 빼곡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10가지, 나물 9가지, 떡국, 식혜까지. 30명이 먹을 양을 혼자 준비해야 하니 상상만 해도 아찔했죠. 엄마, 우리 집 체면이 있으니까 대충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처가 식구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아요.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했어요. 체면이라니요? 30년간 이 집의 체면을 지켜온 게 누구인데요? 제가 무너져가는 건 체면에 포함되지 않나 봅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명절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저 하나가 3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거였을지도 모르죠. 여보, 도와줄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도움은커녕 잔소리만 늘어놓을 뿐이었죠. 싱크대 앞에서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로 거칠어진 손가락들, 뜨거운 기름에 튀겨 생긴 화상 자국들, 그리고 관절염으로 붓기 시작한 마디들. 이 모든 게 지난 30년의 증거였죠. 한 번도 고마워하는 사람 없이, 한 번도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죠. 내가 너무 순하게만 살면 안 된다. 때로는 당당해져야 해.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현관 신발장을 봤어요. 제 낡은 슬리퍼 옆에 아들 부부의 명품 구두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수백만 원짜리 신발들이 제 만 원짜리 슬리퍼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뭔가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30년간 저를 얽매어온 상징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침실로 가서 서랍 속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날짜였죠.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부동산 등기 권리증과 신탁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도 모르게 모아온 제 진짜 삶의 기록들이었어요. 가족들이 자고 있을 새벽 시간 혹은 장 보러 나간다며 집을 비운 시간들을 이용해서 쌓아 올린 제 또 다른 인생이었죠.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땅 몇 평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걸 팔지 않고 간직했어요. 남편은 그 땅이 있는 줄도 몰랐죠. 처음에는 그 작은 땅으로 시작했어요.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고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고 매수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 부동산 공부를 했고 가족들이 나들이 갈 때 혼자 부동산 현장을 돌아다녔죠. 엄마는 장 보러 간다더니 왜 이렇게 늦어? 길이 막혀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투자할 만한 건물들을 보고 온 거였죠. 처음엔 작은 상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불어나더니 이제는 강남 한복판의 빌딩까지 소유하게 됐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전혀 몰랐죠. 저를 그저 집안일만 하는 사람으로만 봤으니까요. 집안 살림비는 남편 월급으로 썼고 제가 번 돈은 모두 재투자했어요. 신탁으로 묶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 놓았죠. 유언장도 이미 작성해뒀어요.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에게 말했지만 대답도 없었어요. 언제나처럼요. 아들은 게임에 빠져 있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고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과 신분증,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제 인생을 위한 준비물들이 들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주방의 따뜻한 온기와 함께 그 모든 억압도 함께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감옥에서 나오는 기분이랄까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고달팠지만 결연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주름은 늘어났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살아있었어요. 아파트 정문을 나서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자유의 맛이 이런 걸까요?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이 일찍 나간다며 궁금해했지만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아저씨, 강남구 테헤란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찍 나가시네요. 명절인데.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중요한 일이라니, 그렇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지금까지는 남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 차례였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새벽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길인데도 다른 각도로 보니 전혀 달라 보였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말입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건물주로, 희생자에서 복수자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택시 안에서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어요. 25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제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시간이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야. 혼잣말이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강남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죠.
이제 가면을 벗을 때가 온 거예요. 평범한 주부라는 가면 말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게 20년 전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키워온 제 비밀이었어요. 가족들은 제가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쉬웠죠. 의심할 일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부인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의 말에 정신을 차렸어요. 창밖으로 보니 제가 소유한 빌딩이 보였습니다. 4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어요. 간판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감사합니다.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새벽이라 거리는 조용했지만 빌딩은 은은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건물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이 순간부터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비실에서 인사를 받으며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최상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 온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제 전용 사무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강남 한복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최상층,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게 제 것이에요. 벽면에는 제가 소유한 부동산들의 등기부등본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이 건물 외에도 강남과 서초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상가 건물들까지 총 자산 가치로 치면 500억 원은 좋게 넘을 거예요. 사무 책상 위에는 이번 달 임대료 수입 내역서가 놓여 있었죠. 한 달에만 1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도 가족들은 제가 용돈 10만 원 달라고 하면 얼굴을 찌푸렸죠. 참 웃기는 일이야. 혼잣말을 하며 서류들을 펼쳐봤어요. 이 건물에만 삼성, 구글, 네이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요. 1층에는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지하에는 고급 레스토랑들이 자리 잡고 있죠. 모두 제게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들이에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월간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사장님, 이번 달도 공실률 제로입니다. 대기 업체들이 줄을 서 있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했어요. 이미 10년 넘게 들어온 소리니까요. 하지만 집에서는 한 번도 존댓말을 들어본 적이 없죠. 서류함에서 신탁 계약서를 꺼냈어요. 모든 재산을 공익신탁으로 묶어놨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뒀죠.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정기적으로 법적 안전망을 점검하고 있어요. 유류분 소송이라도 걸어올까봐 미리 대비해뒀습니다. 물론 승산은 제로예요. 모든 재산 취득 과정이 합법적이고 증여나 상속과는 전혀 무관하니까요. 제가 직접 투자해서 키운 돈이거든요. 그동안 날 무시했으니 이제 대가를 치러야지.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래 개미 같은 사람들 중에는 제 아들도 있을 텐데 자기 어머니가 이 빌딩의 주인인 줄은 꿈에도 모르겠죠. 휴대전화를 켰어요.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들과 남편 그리고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첫 번째 메시지를 들어봤죠. 엄마, 어디 간 거야? 손님들 곧 와요. 두 번째 메시지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진짜 어디 계세요? 음식 준비 안 하면 어떡해요? 세 번째는 남편이었죠. 여보, 장난 그만하고 집에 와요. 체면이 말이 안 돼. 장난이라니요? 30년간 농락당한 제가 이제 와서 장난을 친다고요?
나머지 메시지들도 비슷했어요.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짜증내는 목소리들 뿐이었죠.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명절 음식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모두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다시 껐어요. 오늘은 제 시간이에요. 사무실에 있는 커피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렸어요. 집에서는 믹스커피도 아껴 마셨는데 여기서는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죠. 이런 게 진짜 제 생활이에요.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강남 일대의 상권 변화를 예측해서 투자한 건물들이 모두 대박이 났죠. 특히 이 건물은 작년에 매매가만 해도 300억 원을 넘었어요. 하지만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 임대 수익이 너무 좋거든요. 회계사가 보낸 세무 보고서를 봤어요. 올해 세후 순이익이 80억 원을 넘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들 부부가 1년간 쓰는 돈의 수십 배죠. 그런데 그들은 제게 용돈 10만 원도 아까워했어요. 명절 때마다 고생시키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고 여겼죠. 이제 누가 당연하게 여기나 봅시다. 복수 계획을 세밀하게 다시 검토했어요. 첫 단계는 아들 부부가 제 재산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직접 말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스스로 발견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더 욕심을 내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될 거거든요. 마지막 단계는 완전한 몰락이에요. 재산도 잃고 체면도 잃고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그동안 제가 당한 굴욕을 그대로 되돌려줄 생각입니다. 계획은 완벽했어요. 시간은 제 편이었고 돈도 제 편이었죠.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어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맑은 새벽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휴대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친정 언니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언니. 아, 정아야. 너희 집에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추석 잘 보내고 있어? 네, 언니. 잘 보내고 있어요. 그래,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을 텐데. 언니는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해줄 수 없었죠. 언니, 저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몸 조심해.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어요. 나중에 언니가 얼마나 놀랄지 벌써부터 기대됐습니다. 이튿날 오후 아들 부부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30명이 넘는 인파가 거실을 가득 메웠죠. 그런데 집안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주방에는 조리 흔적 하나 없이 깨끗한 싱크대만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비어있기는 마찬가지였죠. 현관에 쌓인 식자재 박스들만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디 가신 거야? 아들이 당황하며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저도 몰라요.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돼요. 친척들이 하나둘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음식은 언제 나와요?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들이 뻘쭘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명절에 음식도 없다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었죠. 이상해. 왜 전화를 안 받지? 친척들의 불평이 점점 커졌어요. 우리 일찍 왔는데 음식이 하나도 없네. 다른 집은 벌써 다 차려놨을 텐데. 체면이 구겨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급한 마음에 고급 호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명절 음식 주문 가능한가요? 30명분이요.
죄송하지만 이미 예약이 다 찬 상태입니다. 여러 곳에 전화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명절 당일에 그런 대량 주문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죠. 결국 동네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어요. 30명이 명절에 짜장면을 먹게 된 거죠. 이게 뭐야, 추석에 짜장면이라니.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늘 음식 솜씨 자랑하더니 이게 뭐예요? 다른 집 가서 먹어야겠네.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명절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엄마가 왜 이러는 거지? 아들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가 식구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경찰서에 신고까지 고려했어요.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 이틀도 안 됐으니 접수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죠. 저녁이 되어서야 친척들이 모두 돌아갔어요. 집안은 쓸쓸해졌습니다. 엄마 핸드폰 위치 추적해 볼까? 그래, 해봐. 위치 서비스를 확인해 보니 마지막 기록이 강남이었어요. 강남? 엄마가 강남에 뭔 일이 있어? 주소를 자세히 보니 테헤란로의 한 빌딩이었어요. 검색해 보니 유명한 고급 상가 건물이더군요. 혹시 엄마가 여기서 일하시나? 설마요. 청소일이라도 하시는 건 아닐까요? 며느리의 추측이었지만 아들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뭐요? 혹시 엄마가 돈을 숨겨놓은 건 아닐까? 갑자기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확인해요? 직접 가보자.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서둘러 강남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내내 추측만 했죠. 정말 엄마가 돈을 숨겨놨을까? 글쎄요, 있을 수도 있죠. 얼마나 있을까? 벌써부터 돈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빌딩에 도착해서 입주업체 명단을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제 이름이 건물주로 적혀 있는 거였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성함이 여기 있네요? 건물주라고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거 잘못 적힌 거 아니야? 확인해 봐야겠어요. 로비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건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분 아들인데요. 신분증을 보여주니 직원이 확인해 줬어요. 맞습니다. 이 건물 소유주세요.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진짜 엄마 건물이야? 그런 것 같네요.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평생 그냥 주부로만 알고 있던 어머니가 강남의 빌딩 주인이라니. 그럼 엄마가 부자였던 거야?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제게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났지만 돈 앞에서는 그런 것도 잊혀졌죠. 우리도 모르게 이런 건물을 갖고 있었다니. 상속받으면 우리 걱정 끝이네요. 벌써 제 재산을 자기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부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나타났죠.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조심스럽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어요. 평소와 달리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왔어? 엄마, 여기가 뭐예요? 며느리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벽면에 걸린 등기권리증들을 보고 있었죠. 내 사무실이야. 짧게 대답했어요. 사무실이요? 엄마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라니. 언제부터요?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들이 벽에 걸린 서류들을 자세히 봤어요.
강남, 서초, 여의도 일대의 건물들 소유권이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당연하지. 그럼 엄마가 부자셨던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 대신 이번 달 임대료 수입 내역서를 보여줬어요. 한 달에 10억 원이 넘는 수입이 적혀 있었죠. 이게 한 달 수입이에요? 그래. 두 사람은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용돈 10만 원도 아까워했던 어머니가 이런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 차갑게 반문했어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면 추석에 30명 음식을 혼자 준비하라고 해? 그건 가족이면 용돈 10만 원 달라는데 얼굴을 찌푸려? 아들이 할 말을 못했어요. 가족이면 30년간 고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돈 생각 말이에요. 어머니,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몰라서. 갑자기 며느리가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죠. 앞으로는 저희가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여기선 뭔가 어색하네요. 집에 가자고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 역겨웠어요. 난 여기가 좋아. 하지만 가족끼리 이야기할 게 많잖아요. 무슨 이야기? 어머니 재산 관리도 도와드리고 드디어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산 관리는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 그래도 가족이 함께하면 더 좋죠. 며느리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속 계획도 세우셔야 하고요. 상속이라는 말이 나오자 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상속? 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야 세금도 절약하고 세금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해.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아들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죠. 엄마, 우리 투자 좀 도와주세요. 투자? 네, 요즘 괜찮은 기회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10억 원 정도면. 10억 원을 그렇게 쉽게 말하다니. 제 한 달 수입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안 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요? 내 돈이니까. 하지만 저희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걸 왜 이제 와서 말해? 그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들어가 봐. 할 일이 있어. 엄마, 우리 이야기 좀 더 해요. 이야기할 것 없어. 냉정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후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할까?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보자. 하지만 이미 머릿속은 돈 계산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거절했다고 해서 포기할 생각은 없었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게요. 그들의 욕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아들 부부는 집에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제 재산 규모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였죠. 어머니가 500억 이상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정말요? 그럼 우리가 상속받으면 최소 몇백억은 되겠지. 돈에 대한 환상이 부풀어 올랐어요.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부동산 투자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기 보세요. 강남 재개발 지역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얼마나? 작년 대비 30% 나요. 그럼 우리도 투자해 볼까? 탐욕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어요. 투자하실 만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재개발 예정 지역인데 지금 사두시면 몇 년 후에는 몇 배로 오를 겁니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30억 원입니다. 30억이라는 큰 금액이었지만 제 재산을 생각하니 작아 보였어요. 계약금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대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담보가 있으시면 쉽게 승인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고 계세요. 그럼 문제 없겠네요. 어머니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어요. 물론 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요. 서류를 준비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제 인감증명서와 동의서가 필요했던 거죠. 어머니께 부탁드려야겠어요.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투자하려고 하는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무슨 투자? 부동산이요. 강남 재개발 지역인데 확실해요. 확실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 중개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중개사 말을 믿고 투자해. 그래도 어머니처럼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공한 이유를 아니? 왜요? 20년 동안 공부했거든. 너희는 하루도 공부 안 했으면서.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안 돼. 단호히 거절했어요. 왜요? 잃을 것도 없는데. 잃을 게 없다고? 어머니 재산에 비하면 작은 돈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들에게 교훈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알겠어. 내가 직접 투자하지. 정말요? 아들이 기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너희는 손 떼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사실 저는 이미 그 재개발 계획이 무산될 걸 알고 있었어요. 정보망을 통해 미리 파악했거든요. 며칠 후 그들은 다른 투자처를 물색했어요. 이번에는 주식이었죠. 바이오 주식이 대박 날 거래요. 얼마 투자할 거야? 10억 원만 있으면. 또 10억 원이었어요. 제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있었죠. 이번에도 거절당하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사채를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차피 곧 상속받을 텐데 미리 투자하는 거지.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사채로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일은 오르겠지? 하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독촉 전화가 빗발쳤어요. 돈 갚아야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가 부자라며? 그렇긴 한데. 결국 다시 제게 와서 빌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고?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 20억 원만. 이제는 20억 원이었어요. 욕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안 돼. 이번에도 거절했어요. 엄마, 우리 죽겠어요. 그럼 죽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날 어떻게 대했는데? 죄송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이제 와서? 너무 늦었어요. 결국 그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며칠 못 갔죠. 이듬해 추석이 왔어요. 아들 부부는 여전히 친인척 모임을 주도하려 했지만 상황은 예전과 달랐어요. 빚에 쪼들려도 체면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평소와 다른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어머니, 오셨네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작년 추석의 망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죠. 작년에는 음식이 없어서 고생했는데 올해는 어때요? 누군가 빈정거리며 물었어요. 올해는 괜찮을 거예요. 아들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가져온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가족회의를 할까 해서. 가족회의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서류 가방에서 등기권리증들을 꺼냈어요. 강남, 서초, 여의도의 건물들 소유권이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류들이었죠. 이게 뭐예요? 친척 중 하나가 물었어요. 제 재산 목록이에요.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건물 가치, 월 임대료, 연간 수익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예요? 강남 빌딩이 진짜 이모 것이라고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들 부부의 부채 현황을 공개했어요. 사채 이자, 대출금, 연체 기록까지 모든 게 적혀 있는 신용정보를 보여줬죠. 이건 또 뭐예요? 제 아들 부부의 빚 목록이에요. 친척들의 시선이 아들 부부에게 향했어요. 진짜예요? 이렇게 빚이 많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아들 부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왜 이런 걸 공개하세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숨길 필요가 없잖아. 가족인데.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동안 제 아들 부부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부자인 걸 안으로는 계속 돈을 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어머니 재산을 노렸다고요? 아들이 급히 해명하려 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지. 10억, 20억씩 달라고 했잖아.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하자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10억씩이나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돈을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고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어요. 저희는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30년간 고생시켜도 괜찮다는 거야?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명절마다 30명 음식을 혼자 준비했어요. 고마워하는 사람 하나 없이 말이에요. 어머니, 용돈 10만 원 달라고 하면 얼굴 찌푸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명품만 사고 다녔죠. 사람들의 시선이 아들 부부의 명품 가방과 구두로 향했어요. 그래놓고 제가 돈 있는 걸 알자마자 태도가 바뀌더군요. 정말요? 네. 갑자기 다정해지면서 돈 달라고 했어요. 친척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아들 부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뭘 결정하셨다고요? 제 재산은 모두 사회에 기부할 거예요.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기부요? 네. 가족에게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아들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이미 결정했어요. 유언장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생각 끝났어요. 친척들이 아들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동정이 아니라 경멸이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평생 고생시켜놓고 돈만 벌었다니. 아들 부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우리 먼저 가겠습니다.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뒤에 남은 친척들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셨겠어. 그래도 기분은 너무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자식들이면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제 선택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어요. 완벽한 복수였어요. 아들 부부는 집에 돌아와서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친척들 앞에서 당한 굴욕이 너무 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며느리가 울며 말했어요. 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아들도 절망했어요. 이미 소문은 친척들 사이로 퍼져나갔어요. SNS에도 이야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 재산 노리다가 쫓겨났다더라. 어머니가 500억 가진 건물주였는데 아들은 몰랐다네. 조롱 섞인 댓글들이 달렸어요. 자업자득이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당연한 결과. 아들 부부의 사회적 체면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사채업자들의 독촉이 심해졌어요. 돈 갚으라고 했죠? 어머니가 부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복잡하든 말든 돈은 갚아야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원금의 몇 배가 됐어요. 결국 집을 경매에 넘기게 됐어요. 이 집마저 잃으면 갈 곳이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은행 계좌도 압류됐어요. 급여 통장까지 막혀서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이 됐죠. 아이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학비가 몇 달째 밀려 있는데요. 곧 입금하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돈이 생길 기미는 없었어요. 명품 가방과 옷들을 중고 매장에 팔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품 맞나요? 네, 영수증도 있어요. 상태가 좀 안 좋네요. 10분의 1 가격밖에 못 드려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 몇만 원에 팔렸어요. 그래도 당장 급한 돈은 해결됐지만 오래 갈 수는 없었죠.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신용불량자라 제대로 된 회사는 채용하지 않았거든요. 경력은 좋은데 신용등급이 문제네요. 곧 해결될 예정입니다. 해결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거절만 당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죠. 알바라도 해야겠어.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시급 9,000원짜리 일이었죠. 한때 명품만 걸치고 다니던 며느리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아는 사람이 봤어요. 어머, 여기서 왜 이래요? 아, 그냥 어머니가 부자시라면서요? 네. 그런데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소문이 또 퍼졌어요. 부잣집 며느리가 편의점 알바한다더라. 어머니한테 찍혀서 쫓겨났다면서 동네에서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 엄마 편의점에서 일한다며? 우리 엄마가 봤다는데? 아이가 상처받고 집에 왔어요. 엄마 친구들이 자꾸 놀려요. 미안해. 며느리는 눈물만 흘렸어요. 가정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제 잘못이라고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당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나는 원래 어머니한테 잘했어. 서로 책임을 떠넘겼어요. 아이 앞에서도 싸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만해요, 제발. 아이가 울며 말렸어요.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어요. 마지막 희망은 유류분 청구였어요. 변호사님, 어머니 재산 유류분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서류를 봐야겠네요. 변호사가 제 신탁 계약서를 검토했어요.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요? 모든 재산이 신탁으로 묶여 있어요. 게다가 상속 재산이 아니라 개인 투자로 번 돈이라 유류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승산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어요. 소송 비용만 들고 질 게 뻔해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아들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다 끝났구나.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제 사무실 옥상 정원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석양이 지는 강남의 풍경이 아름다웠죠.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아들 부부는 철저히 몰락했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됐어요. 그동안 제게 했던 일들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죠. 제 재산은 더욱 늘어났어요. 올해 수익만 100억 원을 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돈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진정한 목적은 존중받는 것이었고 그걸 달성했으니까요. 더 이상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해요. 제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죠. 부동산 업계에서는 제가 전설적인 인물로 통해요. 주부 출신으로 500억 자산을 일군 분이시죠? 정말 대단하세요. 모든 사람이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요. 가끔 아들 부부의 근황을 들어요.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동정하지 않아요. 자업자득이니까요. 친정 언니가 찾아왔어요. 정아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 줄 몰랐어. 언니도 놀라셨죠? 그런데 아들은 좀 불쌍하지 않아? 불쌍하다고요? 언니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아세요? 그렇긴 하지만 30년간 무시당하며 산 게 불쌍하지 않았나요? 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언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되찾은 거니까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해요. 모든 게 제 뜻대로예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던 시절이요. 하지만 그리워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제가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이 진짜 제 인생이에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어요. 강남에 있는 제 아파트예요. 1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죠.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거예요. 제 이름으로, 제 뜻대로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이제 그 모든 불빛들이 제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긴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말이에요.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였죠. 뭔 일이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희가 얼마나 나빴는지. 그래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말에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은 진작에 끝났어. 어머니,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그들과는 상관없어요. 제 새로운 인생에 그들이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창밖의 야경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 제가 진짜 승리자예요. 돈도 권력도 존경도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존심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승리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특히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늦기 전에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